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영, 김진욱, 이기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없던 판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두 가지 중요 키워드에 파생되는 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요. 세 분이 답변을 써주시면 그걸 중심으로 한번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메인 뉴스의 탑 기사도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먼저 키워드부터 얘기를 해야죠. 저희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예고편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아무래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에 대한 예고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세 분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헌재는 왜 24일에 한덕수 총리부터 선고 기일을 잡았을까입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자유롭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짧게 써주셔도 되고 길게 써주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쓰신 분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앞글자, 이름의 앞글자를 딴 것 같은데요. 한이윤. 그냥 순차적으로 한덕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26일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항고심 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스케줄을 짠 것 같아요. 스케줄을.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스케줄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은 그 한덕수 총리는 저는 뭐 오래전부터 한덕수 총리는 첫째 탄핵된 그 과정 자체도 이 151석이냐 200석이냐 논란 많았잖아요. 네. 그거부터 포함해서 지금까지 국가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있긴 하지만 저는 한덕수 총리가 빨리 돌아오는 게 맞기 때문에 이미 진작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 시간이 늘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왕 이렇게 됐는데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도 있고 하니 이 두 사람에 대한 뭐 정치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스케줄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김진욱 대변인 그 묵참골단이라는 표현 쓰셨어요?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아니라 네. 제 입장으로, 제 생각으로 네.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선출됐던 방식으로 이렇게 탄핵안들이 지금 처리가 되어 왔잖아요. 예. 특히 뭐 이진석 방통위원장, 또 최재 감사원장, 그다음에 검사 3명에 대한 것까지는 순서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가장 마지막에 탄핵 심판안이 올라온 한덕수 권한대행 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8번째입니다. 근데 그 앞에 6번째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고 어제 이제 변론기일이 종료됐죠. 1회 변론하면서 종료했잖아요. 네. 그 7번째가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여기는 아직 변론 기일조차도 못 잡았어요.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이 탄핵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한데 되게 약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빅 이슈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또 스타는 맨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는 앞에서는 다 이게 이제 탄핵안들이 기각이 됐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땐 육참골단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를 공격했던 가장 큰 이유들이 뭐냐면 졸속이다. 졸속이다. 네, 너무 빨랐다.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빨리 왜 선고 안 하냐, 왜 기일을 안 잡고 있냐 이렇게들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다 처리하고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 걸 처리함으로써
모든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탄핵 심리를 헌법재판소가 마무리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예. 거기에 이제 제 생각을 덧붙인다면 네.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워낙에 위헌성, 그 위법성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할 것이다.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네. 제 나름대로는 육참 골단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네,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과 예측이나 이런 건 좀 뒤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기인 최고도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좀 제목이 긴데요. 예, 이 빌드업과 스포일러 사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이 설명이 제목만 봐도 필요한 설명이 그래요. 그렇게 필요한가요? 뭐 빌드업은 이게 원래는 사실 그냥 스포일러만 쓰려고 했는데 예, 애초에 준비해 주신 이 아이템 선정 종이에 예고편이라고 적혀 있길래 저희 첫 번째 키워드 예고편.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이미 예고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입선출 원칙은 이미 깨졌죠. 이 말인 즉 재판관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선입선출을 지키려고 했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박성재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했어야 될 텐데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나온 이유는 뭐냐. 일단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한 마당에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대행이 지금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부분인데 뭐 조기 대선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네, 헌법재판소가 그것만은 막겠다.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래도 총리 체제에서의 국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의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 총리 때의 소추 사유도 있지만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내란에 있어서 묵인하고 동조했다라는 그 소추에서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분명히 10여 차 변론에서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국무회의라는 것이 사실 간담회 형식이었고 정확한 회의 형식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내란에 대한 어떤 판단이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내지는 차후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거라는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될 거라는 스포일러. 그러면서 빌드업이다. 예. 예,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이기인 최고와 김진욱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기각이 되고 대통령은 인용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수순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용 의원 보시기는 어떠세요? 결과도 예측을 좀 하신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게 결과가 예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요. 대통령 경우. 네, 근데 사실 헌재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 게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 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기각 내지 각하의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아요. 그게 뭐 1%에서 5%로 늘어났는지 5%에서 50%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보다는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우리 지금 대통령 탄핵권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얘기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얼마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얼마 걸렸고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항상 했잖아요. 그때보다 이 사안은 너무나도 간명해서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네, 그랬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녔는데 지금 그 앞선 그 전직 대통령 사안보다 훨씬 더 길게 잡혔으니까 사실은 뭐 헌재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돌아오니 그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만할 것 같은데요. 예, 좀 내용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근데 저희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그 빌드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먼저 기각이 되던 네. 어떻게 되던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면은 그것이 대통령 선고에 대해서는 어떤 뭐 사전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뭐 개봉박두 뭐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예.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를 예고편이라고 뽑아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뭐 그렇게 네. 적시해놨더라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과 좀 겹치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라든지 또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단순히 기각이다 인용이다를 떠나서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동시에 뭐 이제 그쵸. 이거를 선고 기일을 동시에 잡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떼서 판단을 했다면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하나도 어느 정도가 끝나지 않는다면 선고 기일을 잡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동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평의를 하고 평결을 하느니라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냐. 다른 때에 비해서 지금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한 3주 이상 지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네. 그렇다면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월요일 날 판단을 하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 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 발동이 과연 적법했냐.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이 과정들 모든 것들이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당시에 했던 역할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한 사람만 판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훨씬 뒤로 늦추는 그런 과정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받아서 좀 첨언을 하자면 혹시나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됐을 때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아마도 국민의힘 내지는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실 수 있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판결문을 보면 위법은 있다. 분명히 소명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대성,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아니하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각이 곧 내란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네.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예.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기각이냐 각하냐에 따라서 정치적 분쟁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주장하는 것이 각하가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 자체도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각은 내용에 따라서 부결이지만 각하라는 건 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에서 좀 헌법재판소가 좀 명확하게 판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실제로 각하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요. 그 결론이 나오면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 얘기할 것 같기는 합니다. 두 재판관이 지금까지 참여한 어떤 탄핵 심판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특히 대통령 선고 전에 뭐 그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 좀 어떻게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논리를 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하의 이유가 예. 150석이냐 200석이냐 요 내용을 가지고 논한다면 네. 그것 때문에 각하가 된다면 당연히 대행을 할 필요가 없는 아니면 대행을 해서는 안 된 사람이 대행이 된 거잖아요. 최상목 대행 같은 예. 경우. 그럼 최상목 대행이 내렸던 주요 결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효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 질문과 그거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네. 뭐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면 정무적으로 보면은 예. 시민들은 당연히 그걸 가지고 커봐라 잘못된 한덕수의 탄핵인데 어떻게 아예 각하가 돼버렸는데 애시당초 이게 있었으면 안 됐는데 이거에 어떻게 그 두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고 분명히 저는 말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말은 나올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것에 대한 소급 효력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정계선, 조한창 두 분의 재판관도 임명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거부권들 9번 했습니다. 거부권. 이것도 다 무효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미 시간이 도과돼서 네. 다 그냥 자동 발효되는 상황들 이거 그냥 맞이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인사도 많이 했잖아요. 특히 뭐 경찰 인사도 했고 네. 인사 그다음에 거부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보면 어떨까요? 네. 소급 적용은 안 하는데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두 사람을 빼야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부터는 빠져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탄핵을 통해서. 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는 행위 자체가 이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다음 순리에 의해서 최상목 권한 대행의 자리에 오른 이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최상목 권한 대행은 한 2달여 동안에 했던 모든 행위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 지금 조한창, 정계선 이 두 분이 그동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변론에 계속 참여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평의까지 같이 다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그 분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앞에 5번의 이 탄핵 심리에 대해서도 선고를 했잖아요.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이 감사 3명. 네. 그럼 이거 다 무효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8대 0의 효력을 그럼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소급은 안 하고 대통령 때부터 빼자 뭐 이렇게 아니 해버리는. 이미 한 행위가 있는데 네. 이것을 소급을 안 하는데 지금부터 빠져라?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아니, 근데 거죠. 예. 대통령 때부터 하자는 자체가 사실 소급인 거잖아요. 뭐 선거 때만 빠져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급을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명문 규정도 없을 뿐더러 예. 이제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는 가장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국정의 안정성일 거예요. 이걸 다시 소급하거나 이 결정을 번복했을 때 국가가 가져간 어떤 리스크 내지는 그 위험성 자체를 분명히 판단할 거고, 명문 규정이 없다면 재판관들의 어떤 재량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2명의 재판관들은 빠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소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만. 근데 네. 잠깐 모든 걸 굉장히 편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두 재판관 임명을 소급하면 안 된다. 내지는 그것만 소급할 수 있냐. 딴 것들도 다 소급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럼 다시 우리가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면 왜 그때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거지로 151석으로 탄핵을 했냐. 그 당시에 우리가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걸 무시했잖아요. 국회가 그때는 자기네들이 빨리 탄핵하고 싶고 빨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막 폭주처럼 해놓고 지금에 해서 자기네한테 불리한 이건 뭐 예상하는 거지만 각하의 이유가 나왔을 때 법리상 소급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죠. 다른 것들도 불편하지만 그거는 저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어떤 또 다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가끔씩 얘기하는 건데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국회에 가서 그 해제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당시 우원식 의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절차대로 해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이 비상계엄 해제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명분이 생기고 이거 절차적 정당성이 생긴다. 그러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제발 이번만큼은 절차를 제대로 밟자. 저 그때 우원식 의장이 꽤 멋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때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부터 일어난 거는 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억지로 어거지 수사를 했었고 나머지 두 기관은 자기네들도 공격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3군데서 했잖아요. 경찰하고 검찰하고. 결국엔 공수처가 가져와서 요번에도 사실 이렇게 늦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구속 취소된 게 굉장히 큰 하나의 그거였다. 구속 취소 왜 됐습니까? 그때 절차 제대로 안 밟았으니까 이렇게 된 꼴이 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만약 각하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그 각하 이유가 150석이냐 200석이냐 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소급할 거 있으면 소급해야죠. 네. 뭐 그냥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뭐 소급은 안 한다 뭐 이럴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어떻게 같아요.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 게 예. 지금 총리 때의 탄핵 소추 사유가 있고 대행 때의 탄핵 소추가 지금 공동으로 같이 혼재되어 있다 네, 섞여 보니까 있어요. 헌재가 두 사안을 뭉뚱그려서 각하다 기각이다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대행 때는 각하 내지는 인용, 총리 때는 기각 내지는 인용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결론을 지어줄 거라서 아마 만약에 2개의 결론이 나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소급을 할 거냐 말 거냐 분쟁이 있을 수는 있죠.
결정문이 뭐 몇 장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도 거기에 따라서 좀 공방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예. 아니 다른 질문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짧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헌재가 이 8명이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다를 전제에 까신 것 같아요. 이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등등등. 그럼 그 행위 자체가 이 사람들이 같이 판단을 하는 거고 정무적 판단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 전제라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자체도 이건 무조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인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간을 너무 많이 만들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저는 그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판단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법적으로 어떤 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탄핵함으로써 그 사람의 직을 일시 정지시켰다. 그 행위가 옳은 행위였느냐 아니면 잘못된 행위였느냐 이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판단은 여기에서 국한되는 것이다. 이 네. 판단 이후에 있었던 어떤 대행 체제, 이 사람의 권한 이 부분까지를 귀속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여전히 인용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각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인용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했던 그 탄핵 소추 사유에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과연 탄핵의 어떤 중대성까지 이르러서 직을 파면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판단을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도 위법성이 분명히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 있다면 각하? 이건 좀 어렵다. 또 하나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체 300명이니까 3분의 2니까 200석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151석에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헌법적 판단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첫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권한 대행도 대통령직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200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건 우리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분의 2인 200명을 만들어준 거다. 이 해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이 해석이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선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직접 투표의 의미를 정말로 살린다면 대행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이 직에 대해서 그 권한을 갖다 쓰는 것이고 네. 실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1이다. 그래서 각하가 아니다. 그렇게 네. 해석할 수 있다라는 수 거예요. 있다. 아직은 모르니까 이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전까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게 대통령의 어떤 선고도 곧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주말을 지나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심리가 시작한 지 100일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날짜가 언제 나올 거냐 궁금증이 있는데 오늘은 석방 뒤에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근데 이게 본인들의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예요. 뭐 분신 을 통해서 좀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 뭐 유족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좀 냈고, 그리고 뭐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단식을 하는 분들의 단식 중단도 요청을 한 이런 상황인데, 사실 단식하는 건 민주당도 하는데 일단 그쪽에 대해서는 별 얘기 안 하셨고 그냥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좀 나왔거든요. 대통령의 어떤 석방 뒤 첫 메시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론전에 더 내가 힘쓰겠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여론전에 그러면 다른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냥 이건 말 그대로 어제였나요?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분과 유가족들한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걸 해석하면 되지 이거를
더 과하게. 과하게 정치적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제 이재용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인께서 이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시면서 그 주변에 종이가 있었었는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성명 내지는 유서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반대 세력들이 간첩이다. 그리고 뭐 성공의 신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산주의자다. 오호, 우리나라를 살려달라.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기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들께 보여주신 본인과 반대되는 국민들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 간첩 세력, 그리고 일부 야당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 뜻, 그 결과 이 지금 분신하신 분의 어떤 종이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그분의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석방 후에 첫 메시지를 내버리면 반대 국민과 협치하거나 화합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더 강하게 나가고 난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다. 나의 계엄은 여전히 잘 되어 있는 것이고 통치행위이며 탄핵은 뭐 기각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서 네.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지지자들에게 자양분과 땔감을 주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 만약에 정말 그분은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 자제하자. 지금 상당히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양당이 아주 과격하게 시위를 하고 있고 오늘은 백혜련 의원이 계란까지 그러니까요. 맞았잖아요. 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도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말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제 그만합시다. 자제합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립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자극적이고 반국가 세력 간첩이라고 적혀있는 그 종이의 분신의 그 분의 뜻을 이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순간 글쎄요. 승복보다는 불복이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게 받아들여지겠죠. 제가 한 말씀만 더 첨언 좀 드리면 저는 네. 진짜 우리 이기인 최고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또 많이 동의가 됩니다. 근데 진짜 오늘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분신으로 돌아가신 분이 두 번째이기도 한데 지금 이 광장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랄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또 그 하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안 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평결의 단계에 이르러 간다면 이제쯤은 이제 나를 위해서든 아니면 나를 반대하든 이제 이런 이 사회적 이 뭐랄까 갈등의 에너지가 이제는 더 그 끌어오르지 않도록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제 그 차분하게 저도 승복할 테니 여러분들도 승복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됐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전히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낀 거예요. 네. 그렇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본인의 복귀를 전제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 무서웠어요. 왜?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반의 국민만 존재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의 국민만 국민이고 그 지지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윤석열 시각이, 대통령이 네. 국민통합위원회를 왜 만들었는가. 모든 국민들을 통합해서 잘 사는 대한민국,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정작 국민은 반은 덜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너무나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사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피켓팅을 하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진영에 속해 있건 또 지금 단식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만 단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쪽이 다 하고 있죠. 양쪽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분열 같은 이런 상황들은 나도 승복하고 다
우리 헌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네. 더 정리합시다. 예. 이런 메시지가 왜 안 나왔을까? 오늘이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야 됐다. 그런 예. 면에서 매우 아쉬운 메시지다. 이런 네. 말씀 드립니다. 이재용 의원은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그 메시지 때문에 이제 두려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당이 틀려서 그런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최상목한테 몸 조심하라고 했던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사실. 저 이제 또 뒤에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그래요? 그럼 네. 나중에 할게요. 아니요. 맛보기로 먼저 해주셔도 돼요. 이따 또 할 건데 잠깐 네.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무서웠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친여도 아니고 친야도 아닌 상황이에요. 네. 항상 정치권 제가 한 12년 동안 정당 생활하는데 저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지적받았어요. 너네도 문제 있잖아. 너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괜찮아. 라고 하는 건 정치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 오히려 걔는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사이에서의 승복이라는 의미와 대통령이 입 밖으로 꺼낸 승복의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일 텐데 얘기해야죠. 우리 승복합시다. 네. 그만합시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거에서 당선됐고 또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한 지지자들도 자신을 지지해주면서 통합하겠다라고 당선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그저 국민의힘의 대통령 내지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긴 저 우리 최고가 하시는 말씀 진짜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현실에서 약간 좀 비껴가 있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당에서 보면은 12.3 계엄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 저는 뭐 누차 말씀을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잘못된 거다. 그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사실 22년 대선 때부터 우리가 늘 가지고 있었던 불만은 아쉬움은 뭐였냐면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승복을 안 한다였어요. 그러면서 발목 잡기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선거가 지긴 해서 뭐 거대 야당이 되긴 했지만 거기서 보여왔던 모습들은 야당이야말로 야당조차도 무슨 협치나 뭐 함께 국정을 같이 뭐 운영하자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로 비춰졌기 때문에 네. 지금 승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벌써 그거는 깨져 있다라는 좀 말씀을 이미 민주당이 보여준 대선 이후의 행보를 보면 깨져 있다. 22년부터 네. 지금까지 뭐 비상계엄 전까지는 네. 다 왜 대선에 불복하는 행위들만 하느냐가 음.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예. 논의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표를 줄 거냐인데 네. 상대방이 승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도 승복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저희한테 표로 오지 않아요. 상대방이 승복을 안 할수록 난 더 승복을 얘기해야 네. 그래 너네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선거에서 다시 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 너네 승복 안 했으니까 우리도 승복 못 하는 거야 라고 그래, 하면 악순환이네요. 그렇게 악순환이죠.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하는 거예요. 되면. 네.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으려면 예. 누군가는 약간 어른스러움을 보여줘야 된다. 특히 보수 정권이라고 한다면 보수 정권이 내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른스러운 선택. 당신들은 그렇게 우리한테 저항했지만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겠소. 국민들 우리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당신들 승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안타까운 네. 모습이죠. 국민들도 기대를 저버린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양 당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양당이 아니고 전 예. 두 사람 같은데요. 두 사람. 네. 네. 그렇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언론사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그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에서 네. 나왔던 국민은 윤이 둘 다 보기 싫다 이 얘기 한 적이 전 그 칼럼을 아직도 가끔 읽는데 네. 다시 찾아서 그게 국민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저는.